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0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서울에서 8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주중에 확진자 급증하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가 800명대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그 원인은 지금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즉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최근에는 백신 인센티브안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센티브안 자체의 어떤 강도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 경각심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환절기이다 보니까 감기,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인 감기와 코로나19를 구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일정 수준의 호흡기 증상을 보였을 때 진단검사를 바로 가지 않고 일정 기간 지체하는 양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내, 특히 서울 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그리고 계절적 요인, 경각심 완화 등을 원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만에 다시 1을 넘었습니다. 앞선 정부 예측대로 확진자가 2,300명으로 치솟은 후에 감소세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방역 당국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하순, 특히 한 20일경에 2,300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감소세로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추석이라고 하는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중하순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추석이 지난 이후 1, 2주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 볼 때는 10월 초중순 정도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추석의 변수,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참 이후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규모도 방역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2,300명 수준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뒤이어서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지난 한 주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15%에 이를 정도로 국내 외국인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검사와 백신 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도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방역 당국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에 대한 방역 조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통제 방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체류인 경우, 그러니까 신분의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검사를 받는다든가 백신 접종을 받는다든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방역 당국에서 이 혹시나 신분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서에 통보를 안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어떤 안내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고용주께서 인식을 조금 더 전환을 할 필요는 있다. 물론 대다수의 고용주께서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일부의 고용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고용주께서 적극적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진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백신 접종을 독려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주의 원만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재택치료가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은 지금보다 조금 더 뒤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방역 당국의 어떤 기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쯤에나 검토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시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지금하고는 시간이 좀 갭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위해서 재택치료를 지금부터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일정 거주 지역에서 재택치료하는 사람이 다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택치료가 감염 전파의 위험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재택치료를 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예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을 때 적절한 치료나 어떤 연락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재택치료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현재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지금은 적절치 않고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서서히 시행을 해도 확대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검토 자체도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은 접종 이득이 월등히 크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학원 같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더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는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예. 방역 당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그 소아청소년인 경우에는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백신의 부작용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득보다 실 어느 게 더 큰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가장 관건은 부작용 부분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인 용량보다 저용량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화이자 측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내놨을 때 어떻게 접종 용량을 선택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용량을 선택을 하면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더군다나 안전성이 보다 우수한 백신을 하루빨리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발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2천만 명분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을 선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아청소년들에게 접종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이자는 소아 백신 임상 데이터를 조만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데이터를 먼저 내놓고 또 생후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데이터도 10월 말에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린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의 그 임상시험 데이터를 10월 말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아마 이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빨라야 12월 말쯤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예. 실제 접종이 들어가는 시점은 내년 초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세에서 17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보다 더 어린 연령층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부모님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접종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제 접종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얀센 백신이 코로나19 중증 예방에 취약하다는 프랑스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결론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프랑스 식약처, 그러니까 의약품 건강제품 안전청 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에 프랑스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가 100만 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32명이 돌파 감염이 발생했는데 비율로 보면 0.0032%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비율보다도 낮은 비율이거든요. 예. 다만 문제는 이 비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돌파 감염 발생 사례, 그러니까 32명 중에 29명이 중증을 겪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 사망자도 4명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망자 4명 중에는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얀센 백신이 젊은 층에 접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는 지금 사뭇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한 후에 향후에 추가 접종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얀센 접종자들의 부스터샷 접종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